안녕하세요.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주희입니다. 저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 경제 안보 넥서스라는 주제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코로나19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중심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점차 증대했고,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사실상 위기를 넘어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배제 전략인 디커플링을 다른 우호국,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들은 경제안보 전략의 수립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사실상 공통의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국은 또한 여전히 한국의 부동의 1위 교역 파트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통상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국가의 경쟁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중국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디커플링,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계를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의 디리스킹,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디커플링의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활동이 분리되거나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 디리스킹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일이나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취하는 행위, 그러니까 디커플링의 경우에는 경제 주체 간의 관계가 단절이 전제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것 같은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서로 간의 관계를 아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디리스킹은 주체 간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위험이 되지 않도록 그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합리적인 관계의 관리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두 전략의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디커플링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디리스킹은 현재 유럽의 대중국 전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디커플링 전략을 고수하다가 디리스킹 전략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7 공동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대중접근법을 디리스킹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먼저 이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념적인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우어줄라 폰데어 로이엔이란 집행위원장이 먼저 공식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사실상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관계 부처의 장관들이 채택하게 되면서 사실상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을 강조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모습을 살펴보면 유럽의 디리스킹과 미국의 디리스킹에는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인 의존은 사실상은 낮추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그 정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다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은 하나의 그 기구이지만 유럽연합에는 여러 회원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면적인
상대로서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럽의 디리스킹은 사실상은 중국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과한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디리스킹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이 중요한 그 전략 경쟁을 하는 와중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디커플링 전략을 사용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전략은 디리스킹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배터리라던가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금 마당에 높은 벽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 디리스킹은 사실상은 이전에 제시했던 미국이 디커플링의 개념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략을 전환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을 상당히 우려 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 및 무역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세계화로 인해서 중국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 기업들의 로비가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목하는 상황을 사실상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수년 동안 이런 압박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에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또 이러한 기대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중국이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미국 측에 긍정적인 어떤 태도로 전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은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은 어쨌든 중국과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그런 주체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유럽의 전략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디리스킹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럽은 어떻게 위기와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용어는 크게 개념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에너지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러시아의 이런 심각한 의존은 결국 중국에게도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중국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그 이전부터 사실상은 미국의 끊임없는 대중정책,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는 많은 그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화웨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다시금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디리스킹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디리스킹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결국은 이 경제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 그리고 핵심 산업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럽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또한 한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중국이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그러한 딜레마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디리스킹은 사실상은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하나의 또 전략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그 보호주의적인 그 경향을 보이는 분야가 사실상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법안을 만들면서 그러한 그 질서를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럽이 실질적으로 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각 국가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이 정책에 어떠한 입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큰 그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유럽에 독일만 대입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상단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는 정치적으로 그 중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 그리고 왼쪽에는 경제적인 관계의 심화에 초점을 두는 부분, 그 다음 오른쪽에는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위험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은 이러한 전략이 중요성을 갖는 국가들은 대부분 상단에 위치하는 국가들이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심화된 국가인 경우에는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독일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대 무역국 중 어쨌든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중 수입, 그 다음에 수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형 산업, 특히 독일이 사활을 걸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그 투자가 중국에 상당히 많은 부분 집중되어져 있고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미국이 가장 심하게 디커플링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에게 요구하고 있을 때 독일의 총리, 독일의 수상은 독일의 기업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시진핑 수석의 3주기 집권이 결정되자마자 첫 번째 서방 국가의 지도자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비판이 존재했지만 독일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많은 다른 서방 국가들도 연이어 줄이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아우디 이런 그 독일의 주요한 자동차 기업이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부분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그 중요한 그 화학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번에 백신을 했었던 그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같이 중국을 방문하는 대표단에 함께 구성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당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 비판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해도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을 주장하고 있고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디커플링에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 변호하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 방문한 독일 수상에 대한 배려였겠죠. 어쨌든 중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오엔텍의 백신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하고 또 에어버스 여객기를 상당히 많이 구매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많은 논란이 되었었던 부분은 중요한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지분을 사실상은 중국으로 넘기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자 독일은 수상이 주요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사이퉁에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방중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중국의 그러니까 비판적인 측면 그리고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든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좀 협조해 줄 것에 대한 요청, 그리고 독일이 중국 경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양안 관계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한 빈곤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중국의 책임과 협력을 강조하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사실상은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을 독일이 취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정치 체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연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정은 정부는 신호등 연정이라고 해서 그 각각 정당의 색깔이죠. 그래서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녹색당 이렇게 3개의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더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당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사실상은 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 그러니까 인권을 더 수호하는 측면에 집중하는 그러한 정당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각 정당이 각 부처를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목소리가 사실상 굉장히 다르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그러나 인권의 침해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대중정책에 있어서 독일의 그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대만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만을, 그러니까 수상은 중국을 방문하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수 연정이죠. 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작은 정당은 사실상은 대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독일이 이제 2가지 정책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방문한 것이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독일의 입장은 좀 더 경제적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대만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국 내 인권 문제까지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사실상 굉장히 크게 비판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게 됐고, 사실 이것은 그 독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파트너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큰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어떤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독일 정치 체제 안에서 이제 이 연정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견의 합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전략은 명확하게 중국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전략, 모호함을 가지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리스킹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독일의 경제 위기, 현재 맡고 있는 이 경제 상황과 실질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유럽을 이끌어가는 독일의 경제, 그러나 이 독일의 경제가 위협에 처해 있다면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후퇴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독일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실질적으로 생산성에 있어서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독일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전환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자본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세계 경제의 약세, 그리고 에너지 위기의 여파가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상당한 부분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침체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독일의 경제가 그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관료주의가 상당히 높고, 또 에너지 비용이 뿐만 아니라 독일 자체 내에 숙련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핵심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각회의를 통해서 관료주의 축소, 세금 감면, 그리고 디지털화와 같은 여러 측면의 투자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이 독일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분들도 정부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독일이 현재 이 디리스킹 전략,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이 전략을 사실상은 현상 유지를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상 이 디리스킹은 개념이 모호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는 행위자마다, 그러니까 미국의 디리스킹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디리스킹이 사실상은 다르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각 국가들, 각 행위자들이 이 디리스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 외교는 오히려 디커플링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독일의 디리스킹 전략을 한 번쯤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측면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디리스킹 전략은 양자택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어떤 불확실한 현 상황에 대한 관망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한 이렇게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공조를 모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독일의 모습에서 보여준 것처럼 디리스킹이 불러올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논의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